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61세의 남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완전히 낯선 남자의 입에서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 먼저 제가 어떻게 이 기차 안에 혼자 앉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미정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는다고 집사람한테 말해놨어. 이런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엔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각자 살자.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며칠을 울면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내 명분의 밥을 짓다가 멈춰 서곤 했거든요. 이제는 저 혼자뿐이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김치와 반찬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너무나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루 종일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60년 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기차 여행 광고가 나왔어요. 푸른 들판 사이로 달리는 기차, 창가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떠나고 싶다. 처음으로 확실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답답한 집, 이 슬픈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바로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행비는 얼마나 들까? 30년간 전업주부였던 저에게는 변변한 수입이 없었거든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있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 2박 3일에 3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어요. 이런 돈 쓸 때가 아닌데.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야? 이러다 정말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써봐도 되지 않을까? 결심이 섰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방법을 천천히 익혔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해야 했지만요. 목적지는 강릉으로 정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표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정말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행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넣으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지. 이대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왠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늘었고 머리칠도 희끗희끗해졌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니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캐리어를 끌고 있는 제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표를 끊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영무원에게 물어보며 겨우겨우 승강장을 찾았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기차를 타고 혼자 떠나게 되는 거구나 싶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다른 승객들을 따라 기차에 올랐습니다. 제 좌석을 찾아 앉으면서도 여전히 떨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역의 복잡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이 모든 게 뒤로 사라지고 저는 완전히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되겠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설렘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창밖 풍경이 점점 빨라지면서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거죠.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자리에 앉고 계셨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두툼한 책 한 권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결혼한 이후로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방에서 기차표를 꺼내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표가 바닥에 떨어져 옆자리 남자분 발밑까지 굴러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몸을 굽히려는데 그 남자분이 먼저 표를 주워서 건네주셨어요. 여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이었죠. 감사합니다. 표를 받으며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맑고 온화한 느낌이었거든요. 강릉까지 가시는군요. 저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아, 그러세요?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어색하고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기분 전환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요. 혼자 바다나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남자분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자리에 앉고 계셨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두툼한 책 한 권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결혼한 이후로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동안 서로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면서 내심 긴장하고 있었고, 옆 남자분은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죠. 그런데 가방에서 기차표를 꺼내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표가 바닥에 떨어져 옆자리 남자분 발밑까지 굴러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몸을 굽히려는데 그 남자분이 먼저 표를 주워서 건네주셨어요. 여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이었죠. 감사합니다. 표를 받으며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맑고 온화한 느낌이었거든요. 강릉까지 가시는군요. 저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아, 그러세요?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어색하고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여행이세요?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셈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물어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기분 전환 차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민망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국을 돌아다니며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신다고요? 네. 퇴직 후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죠. 장우석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전직 신문 기자였다가 얼마 전 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 에세이 같은 걸 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잠깐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도 지금 혼자라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면서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창밖으로 푸른 논밭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우석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따라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집에만 갇혀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우석 씨는 지나가는 풍경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마을의 특산물이 뭔지, 저 산의 이름이 뭔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기자 일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때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둘러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시간이 금세 흘러갔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혼자 여행 다니신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우석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나 싶어 미안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새로운 곳도 보고 글도 쓰시고. 맞아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요. 남은 인생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기차가 한 정거장에 잠깐 서더니 다시 출발했어요. 이제 강릉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강릉에서 어디 가실 예정이에요? 우석 씨가 물어보셨어요. 특별히 정한 건 없고요. 그냥 바다나 보려고 했어요. 아,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석 씨가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저도 오늘 강릉 시내를 둘러볼 예정인데, 괜찮으시면 함께 다니실래요? 혼자보다는 둘이 다니는 게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고요. 우석 씨의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을까요? 결국 우석 씨와 함께 강릉역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평생 가족 아닌 남자와 단둘이 어디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낯선 곳을 헤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짐을 맡기고 시작할까요? 우석 씨가 역 앞 물품 보관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역시 여행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무거운 캐리어를 계속 끌고 다녔을 텐데 말이죠. 짐을 맡기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니까 우석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경포해변부터 가볼까요? 걸어서는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우석 씨가
강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카페가 유명한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마치 오랜 친구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우석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기분이 드는 줄 몰랐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가리키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 건물이 강릉시청이고요. 저기 보이는 산이 대관령이에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었지만 우석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경포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파도 소리도 시원하고 바닷바람도 상쾌했죠. 서울에서 답답해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바다를 제대로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석 씨와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렇게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우석 씨가 들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혼자 걸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석 씨도 함께 걷는 걸 좋아하신다는 뜻인가 싶어서요. 한참 걸었더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 드실까요? 이 근처에 해산물이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우석 씨의 제안에 따라 작은 해산물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까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메뉴를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회덮밥이 정말 맛있어요. 부부 손님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부부라는 말에 살짝 어색했지만 우석 씨가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뭘 드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우석 씨가 골라주세요. 그럼 회덮밥 어때요? 여기가 유명하거든요. 우석 씨가 주문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메뉴판만 보고도 한참 고민했을 텐데 말이죠. 음식이 나오자 우석 씨가 먼저 수저를 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회덮밥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괜찮은 곳으로 안내해드려서 다행이에요. 우석 씨가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서울 생활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일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았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어디 가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시장이라도 구경해 볼까요? 강릉중앙시장이 볼거리가 많거든요. 우석 씨의 제안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들어서니 정말 북적거렸습니다. 온갖 먹거리와 물건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활기찼어요. 이런 분위기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장 풍경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대형마트만 다녔는데
이런 전통시장은 언제 마지막으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우석 씨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 떡이 뭔지, 저 나물이 어떤 건지,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대해 해박하게 아시더라고요. 상인 아주머니들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머, 사이좋게 다니시네. 금실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살짝 빨개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다닌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우석 씨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 떡이 뭔지, 저 나물이 어떤 건지,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대해 해박하게 아시더라고요. 감자떡 드셔보실래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작은 떡집 앞에서 우석 씨가 제안하셨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석 씨가 감자떡 2개를 사서 저에게 하나 건네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정말 쫄깃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석 씨도 떡을 드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작은 서점에 들렀어요. 오래된 서점이었는데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세요? 네, 젊을 때부터 읽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엔 눈이 침침해져서 예전만큼은 못 읽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자 시절엔 하루에도 몇 권씩 읽었는데 이제는 우석 씨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서점 구석에서 여행 에세이 코너를 발견했어요. 우석 씨가 쓰신다는 글과 비슷한 책들이 꽂혀 있었죠. 이런 책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하죠. 아직 출간은 못했지만요. 언젠가 꼭 출간되길 바랍니다. 제 말에 우석 씨가 고마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후가 되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석 씨가 제 안에서 강문해변 근처로 이동했어요.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강문해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런 석양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우석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함께라는 말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해가 점점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이 끝나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외로운 일상을 보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누군가와 함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그동안 혼자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우석 씨와 함께 있으니까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으세요? 우석 씨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셨나 봐요.
아, 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그냥 이런 시간이 끝나면 또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우석 씨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가 참 좋았는데 아쉽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석 씨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우석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석 씨가 조그만한 선술집을 제안하셨어요.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한잔하며 쉬어갈까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게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 우석 씨와 함께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꼈죠.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도 마셔요. 우석 씨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들어간 선술집은 정말 아담했어요.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는 작은 가게였는데 분위기가 아늑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뭘 드릴까요? 맥주 2잔 주세요. 그리고 안주도 간단한 걸로요. 우석 씨가 주문하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고 옛날 가요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맥주가 나오자 우석 씨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니까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목 안을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오늘 다녀온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경포해변이 어땠는지, 시장에서 먹은 감자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런 가벼운 대화들이었죠. 그런데 맥주를 한두 잔 마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대화도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실례지만 자녀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이렇게 혼자 여행 다니신다고. 우석 씨의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현실이 떠올랐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요? 걱정할까 봐서. 그리고 말해봤자 바쁘니까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고요. 말하고 나니까 서글퍼졌어요. 제 아이들이지만 요즘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자식들이 다 그래요. 성인이 되면 부모보다는 자기 생활이 우선이 되죠. 우석 씨가 위로해 주시는 말투였지만 저는 더 쓸쓸해졌습니다. 우석 씨는 자녀가 있으세요? 네, 딸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와요. 그렇게 멀리. 날도 바쁘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우석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니까 머릿속이 조금 어지러워졌어요. 술을 자주 안 마셔서 그런지 금세 취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이혼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우석 씨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았어요. 아, 우석 씨가 놀라는 기색을 보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이에요. 한 달 정도 됐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그 일을 말하려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어차피 말해야 할 이야기였어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이야기 끝까지 해보자 싶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메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우석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휴대폰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한테 말해놨다. 오늘도 늦는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의 충격과 분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석 씨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석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처럼 나와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좋은 분도 만나고 저도 모르게 우석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네. 제 아내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우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괜찮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석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5년 전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3년간 간병을 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모든 걸 포기하고 아내만 돌봤는데 우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픈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한동안 정말 막막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우석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는 배신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석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은 고통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 생각만 나고 우울해져서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글도 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럴 용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미정 씨도 충분히 용기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셨잖아요. 우석 씨가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아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우석 씨처럼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서 더욱 위로가 되었거든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우석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둘 다 혼자가 되었고, 하지만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석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그러시죠. 숙소는 어디세요? 역 근처 모텔이에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죠. 함께 선술집을 나서며 걸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고 술 기운 때문인지 기분이 몽글몽글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석 씨의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석 씨와 함께하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이해받는다는 안도감, 그리고 미묘한 설렘까지요. 각자의 숙소 앞에서 헤어질 때 우석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함께.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빨리 대답했어요. 내일도 우석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석 씨의 따뜻한 눈빛, 배려 깊은 말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던 그 순간들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설렘을.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 씨와 만나기로 1시간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까 어젯밤 술 때문인지 얼굴이 약간 부어 있더라고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나갔더니 우석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사실은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오늘은 어디 가볼까요?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잖아요. 우석 씨가 추천해 주세요. 그럼 오죽헌은 어때요? 신사임당과 율곡이이의 유적지인데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우석 씨의 제안에 따라 오죽헌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어제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된 후라 그런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오죽헌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참 좋았어요. 맑은 하늘의 바람도 선선하고 걷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정말 고즈넉하네요. 한옥들과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런 곳에서 신사임당이 살았다니 부럽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란 덕분에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나 봐요. 우석 씨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죽숲길도 걷고 사임당의 작품들도 감상했어요. 우석 씨가 역사에 대해 해박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흥미로웠습니다. 점심 먹고 선교장도 가볼까요? 거기도 볼거리가 많거든요. 좋아요. 점심을 먹고 선교장으로 이동했어요. 전통 한옥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조선시대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99칸짜리 대저택이거든요. 선교장을 구경하면서 우석 씨가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각 건물이 어떤 용도였는지 정말 박학다식하시더라고요. 우석 씨는 정말 많이 아시네요. 기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취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오후가 되자 날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구름이 끼더니 바람도 세졌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지네요. 그러게요. 비 올 것 같은데요. 우석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른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떡하죠? 저기 정자에서 잠깐 피해요. 우석 씨가 가까운 정자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빗줄기가 점점 거세져서 정자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옷이 많이 젖었어요. 정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젖었네요. 우석 씨의 셔츠도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카락도 엉망이 되었고, 화장도 번졌을 텐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날씨를 제대로 확인 안 했네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람까지 몰아쳐서 정자 안에서도 비가 조금씩 들어왔어요. 우석 씨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걸로라도 몸을 가리세요. 우석 씨는 어떻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자켓을 어깨에 둘렀으니까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올까요? 글쎄요. 소나기 치고는 좀 오래 오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추워졌어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추우세요? 우석 씨가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조금요. 제가 좀 더 가까이 앉아도 될까요? 체온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황스러웠겠지만 지금은 정말 추웠거든요. 네. 우석 씨가 제 옆에 가까이 앉으시니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조금 나아요? 네, 고마워요.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우석 씨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죠. 남자 특유의 그 냄새가 오랜만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절이 보이네요. 우석 씨가 비를 맞으며 멀리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산 중턱에 작은 절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면 비를 제대로 피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멀어요. 가다가 더 많이 젖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우석 씨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럼 뛰어가 볼까요? 네, 제가 우산 역할을 해드릴게요. 우석 씨가 자신의 자켓을 머리 위로 들고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같이 가요. 둘이서 자켓을 함께 머리 위에 들고 저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금세 또 흠뻑 젖었지만 우석 씨가 옆에 있어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온몸이 물에 젖은 생쥐 같았어요. 하지만 일단 제대로 된 지붕 아래 들어오니까 안도감이 들었죠. 정말 많이 젖었네요. 그래도 여기가 훨씬 나아요. 작은 산사였는데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였어요. 부처님 상 앞에 촛불이 켜져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수건이 있네요. 우석 씨가 구석에 있던 깨끗한 수건을 발견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고마워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우석 씨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우석 씨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촛불이 깜빡거리는 소리와 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신성한 기분이었어요. 이정 씨. 네. 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강하다니요. 저는 매일 울기만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혼자서 용기를 내서. 우석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석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촛불이 우석 씨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에서 그분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정 씨. 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아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말씀, 진심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용기,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우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석 씨,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목이 메었거든요. 우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순간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제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다고 해야겠네요. 61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촛불 앞에서 우석 씨와 마주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니까 우석 씨가 다정하게 웃으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촛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이 지나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럼 우석 씨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산사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말,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던 그분의 손길, 촛불 아래서 마주했던 눈빛들.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석 씨는 또 다른 여행지로 떠나시겠죠. 이 짧은 만남이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우석 씨를 만났어요. 그분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이시더라고요. 어제의 그 따뜻한 분위기와는 달리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우석 씨는요? 저도 잘 잤어요. 서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계속 어제 일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에요. 오늘은 뭘 할까요? 글쎄요. 기차 시간이 언제세요? 오후 3시요. 저도 비슷해요.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이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아마 둘 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다나 보러 갈까요? 우석 씨의 제안에 따라 다시 해변으로 향했어요. 첫날 왔던 경포해변이었습니다. 해변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애틋해졌어요. 이틀 전에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는 그냥 넓고 시원해 보이기만 했는데 지금은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우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이 2박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석 씨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한동안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 씨. 네. 서울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에요? 우석 씨의 질문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생각하기 싫었던 부분이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이혼 정리할 게 많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이 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적응해야죠. 만약에 우석 씨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셨어요. 만약에 뭐요? 아니에요. 괜한 말이었어요. 우석 씨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마신 걸까요?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더 아쉬웠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둘 다 헤어짐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우석 씨도요.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펐어요. 식사를 마치고 역으로 향하는 길, 우석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미정 씨.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석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세요? 당신과 함께한 이 며칠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우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대로 헤어져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신도 저도.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그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고 우석 씨도 또 혼자 여행을 다니시겠죠. 우석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우석 씨가 깊게 숨을 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요? 네.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글도 쓰고, 함께 일상을 나누는 그런 동행이 되었으면 해요. 우석 씨의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이혼한 상황이고, 저도 압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 기분을 그냥 묻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우석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곧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정말 헤어질 시간이 온 거였죠.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석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드릴게요. 서로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기차가 들어왔어요. 우석 씨가 먼저 타셨는데 다른 칸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창밖으로 강릉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선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정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석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함께 본 그 바다, 함께 나눴던 그 시간들.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왔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텅 빈 집이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머, 윤 여사님,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누가 봤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잠깐 다녀왔어요. 혼자 가셨어요? 요즘 혼자 다니는 분들 많긴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혼자 갔는지 물어보는 말투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우석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나 싶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석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잘 도착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우석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때로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이혼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것에만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한 달 후 우석 씨가 서울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다시 만난 우석 씨는 강릉에서 봤던 것보다 더 밝아 보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우석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도 그래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미정 씨, 아직도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거의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래요? 함께하고 싶어요. 우석 씨와. 우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행복할 권리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석 씨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이나 동거 같은 무거운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기로 한 거죠. 처음엔 아이들이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을 보더니 점점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요. 둘째 딸이 말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우석 씨는 여행 에세이를 계속 쓰시고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가기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죠. 가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 만났던 그 기차를 타고 말이죠. 1년 전 이맘때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기차 안에서 우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이런 만남들이. 창밖으로 다시 강릉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그때와는 정반대였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동행이 있었거든요. 기차역에서 내릴 때 우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네요. 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요. 그렇게 우리는 기차역을 나서며 함께 걸었어요. 나란히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61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추억이나 감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반영해 드리겠습니다.